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헬무트 알트리트 교수의 소련 소사라는 책으로 소련 이야기 2편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러시아가 치른 적백 내전과 국가 재건기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지만 혁명 세력은 수도권에서만 짱짱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또 혁명을 분쇄하려는 세력이 아주 광대한 러시아 영토에 동서남북에 걸쳐 살아 있었습니다. 우선 짜르 시절 장군들의 지휘하에 있는 반혁명 군대가 남부와 시베리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백군이라고 하고 혁명군을 붉은 군대,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부릅니다. 적과 백이 싸웠다고 해서 러시아 내전을 적백내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왼쪽 그림은 1920년에 그려진 소비에트 쪽 선전물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글은 수비대가 되어라, 혁명 수비대가 되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군복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적군을 창설하고 내전을 지휘했던 레프 트로츠키입니다. 이 지도에서 트로츠키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볼셰비키가 지배하던 지역이고요. 이 옆에 폴란드가 싸우다가 밟히고 있죠. 이 오른쪽 그림은 1932년에 그려진 백군 잔당의 선전물인데요. 아주 잘생긴 기사의 가슴에 러시아 제국의 문장이 그려져 있고 발밑에는 소련, 누더기가 된 소련 깃발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이 팔에 족쇄가 풀려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방패에 러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어서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러시아 같네요. 이 밑에 글은 주께서 부활하셨도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다른 열강들도 혁명 정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북쪽의 무르만스크에 군대를 보냈고 이 동쪽에는 체코군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중심부에 러시아 중심부에 적군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백군과 외국군이 좁혀오는 형국이었죠. 게다가 이 중심부 내부에서는 사회혁명당이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모스크바 등 20여 개의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18년 여름에 러시아는 모든 전선에서 공공연한 내전 상태였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 벨로루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했고 멀리 이제 연해주의 이 동쪽의 연해주 지역에서는 극동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볼세비키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붕괴한 것은 반볼세비키 전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혁명당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혁명당은 농민의 기반을 둔 좌파 세력인데요. 농민들은 볼셰비키를 엄청 싫어하긴 했지만 만약에 볼셰비키가 내전에서 져서 몰락하게 되면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백군 우파들이 러시아를 대토지 귀족들이 득세하던 그런 짜르 시절로 다시 되돌려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했거든요. 또 1920년 가을에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이 국경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백군이 무기력해지고 크림 지방으로 퇴각한 백군 잔당들도 모두 소탕되었다고 합니다. 내전을 계기로 해서 다른 좌파 세력인 맨세비키와 사회혁명당도 중앙정치에서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이제 볼세비키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된 것이죠. 볼세비키는 국가의 주요 공직들을 전부 차지하면서 이제 집권 정당을 넘어서서 국가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러시아 공산당으로 바꿨고요.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제 이 내전 기간 동안 국가는 전시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제는 극도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이제 중앙으로 조달하고 국가가 그걸 다시 분배했습니다. 이걸 전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 통제는 전쟁을 치른다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는데요. 특히 이 농민들에게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국가는 농민들한테서 식량을 차출해서 이 도시의 노동자와 전선의 병사들에게 공급해야 했는데요. 농민들은 식량을 국가의 헐값에 강제로 팔아야 했습니다. 국가는 그 대가로 농민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어음을 줬고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농민을 수탈하는 체제였던 것이죠. 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산주의를 해야죠. 우선 시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생산에서 분배까지 국가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1918년에 인민경제 최고 소비에트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계획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밑에 이제 거대한 경제 관료제가 만들어졌고요. 칼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볼세비키들은 이제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건너뛰고 공산주의 경제로 곧장 가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국영화되었고 노동자들이 운영했습니다. 집세도 없어졌습니다. 우편, 전화, 가스, 수도, 전기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생필품도 곧 무상 분배될 예정이었고 세금도 폐지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엄청난 생산력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기업 생산량은 1차 대전 이전에 18%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20년에 이 전체 기관차의 60%가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도 보면은 기관차가 다 못 쓰게 되었죠. 바퀴도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요. 도시에서는 식량이 조달되지 않아서 소요가 들끓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에서도 국가가 다 수탈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곡창지대는 식량이 많아야 되잖아.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913년 모스크바에서 1루블을 주고 살 수 있었던 물건이 1920년에는 9천 루블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볼세비키들은 위대한 공산주의라는 어떤 관념적인 유의에 몰두하고 계획 경제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념에 취해서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직 레닌만이 제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닌은 지금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파괴된 거 복구하고 경제를 최소한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의 기본 토대는 이 노동자와 농민 간의 계급 동맹인데 농민한테서 다 강제로 뺏어버리면 되겠냐. 농민이 생산한 것은 농민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어디서? 시장에서. 경제가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시장을 도입하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태 좀 파악을 해라. 이제 레닌이 이렇게 나오니까 볼셰비키들이 당황했어요. 뭐야 기껏 혁명하고 내전까지 치러줬더니 반발이 격렬했어요. 그래도 감히 이 레닌에게 도전할 수는 없었는지 1921년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이 본격화됩니다. 네프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New Economic Policy, 말 그대로 신경제정책입니다. 환상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갔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받는다로 임금체계가 바뀌었어요. 국유화한 기업이 실적이 형편이 없으면 다시 기업주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료로 지급되던 식량, 생필품, 공공 서비스는 1년도 안 돼서 유료로 다시 전환되었고 세입자들도 다시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은행이라든지 운송, 무역, 대기업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가의 그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뼈대는 사회주의를 유지한 채로 나머지 작은 부분들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유도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꽤 좋아졌어요. 기근이 극복되고 생산성도 나아졌습니다. 1925년 정도에 오면은 산업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러시아는 혁명에서 국가 재건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 정당이 아니었고 출세를 위해서 가입하는 국가 정당이 되었습니다. 신입 당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1926년에는 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혁명 전에 당 활동을 했던 진짜 혁명가들은 이제 1%도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이때 이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가진 엘리트들이 당에 엄청나게 많이 충원되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소련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되었습니다. 노멘클라투라라고 하죠. 소위 평등 사회에서 기득권 계층요. 이제 이들의 대장이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이었습니다. 레닌이 1924년에 사망했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스탈린은 이 절대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이 살아 생전에도 이 스탈린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어요.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같은 왕년에 날리던 볼세비키들도
이 당이 거대한 관료기구로 변해가는 걸 격렬하게 비판했고요. 뭐 결국 다 숙청됐죠. 내전에서 볼세비키가 이겼다는 것은 소수민족들에게는 이 독립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이 짜르 제국의 옛 경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을 병합했고 소련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제 이게 영어로 USSR이잖아요. 소비에트를 정치적 중추로 하는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모인 연방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거는 이 그루지아가 지금은 러시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라 이름도 영어식으로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다네요. 그루지아는 러시아식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소련 제국을 키운 스탈린이 그루지아 출신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이론적으로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 세계혁명에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점은 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생존하려면 자본주의 열강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목표가 서로 충돌했던 것이죠. 레닌은 이미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혁명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향은 스탈린 시대로 가면 더욱 강해졌는데요. 스탈린은 아예 소련 국가의 이익이 곧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다 라는 식으로 뭉갰어요. 스탈린 시대는 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련 경제의 대규모 공업화, 농민을 농노로 만든 농업 집단화, 그리고 대숙청과 대공포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과의 파멸적인 전쟁.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결과로 종합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초강대국 소련. 스탈린 시대에 소련은 낙후한 변방 제국에서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갈아넣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탈린 시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